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물론 제가 자식을 잃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오죽하면 자식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면 그걸 단어로 표현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 딸이 그랬습니다. 제 딸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차라리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네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냐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0 중반입니다. 아내는 일찌감치 하늘로 보냈네요. 뭐가 그리 좋은 게 있는지 하늘로 얼른 가버렸어요. 저에겐 딸 하나 남겨주고요. 아내가 병으로 떠나며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딸이 결혼하면 저도 재혼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인즉슨 딸이 결혼하기 전까진 재혼하지 말아달란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을 하늘의 명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계모라도 제 딸을 친엄마처럼 돌봐주진 못할 거라 생각했고, 저 역시도 아내가 생기면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쓸까봐 재혼은 꿈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럽디다. 나중에 딸 결혼하면 그땐 완전 혼자가 되니까 늦기 전에 재혼을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유언에 따라 여자를 돌보듯 하면서 딸의 육아에만 신경 썼습니다. 제 딸이 대학 입학하던 날, 입학식 끝나고 차 안에서 너무 울었던 기억. 아이가 취업하고 취업 축하한다는 의미로 정장을 사놓고 또 한 번 통곡을 했었네요. 딸을 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서 울고, 한편으론 엄마 없이 자라준 아이가 대견해서 또 울고, 이래저래 눈물 많은 아빠가 됐죠. 이제 다 키웠구나 해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부모 눈에는 아이가 평생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잖아요.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토록 착하고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이길 바랬고, 그 남자를 제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하길 바랬습니다. 언젠가 제 품에서 떠날 아이라면, 그리고 내 아이와 같이 살 남자라면 저도 사랑하길 바랬죠. 하지만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디 동네 건달만도 못한 남자였거든요. 사실 아이가 남자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몇 번 연애를 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집에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놀랬습니다. 일단 외모는 둘째치고 직업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나 특정 직업을 비하할 수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행성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내키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직업이란 게 자기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했지만, 예비 사위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겁니다. 옷 사이로 언뜻 비치는 문신도 별로였지만 말투부터가 거친 사람. 속된 말로 건달들이나 양아치들이 쓰는 말투가 살짝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촉이 좋은 편도 아니지만, 딸이 데리고 온 예비 사위는 누가 봐도 인상이 좋지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불량스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충 이야기 나누고 헤어졌지만 계속 이 결혼은 시키면 안 되겠단 생각뿐이었죠. 그날 밤에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빤, 남자친구 어때? 말투나 직업이 좀 별로긴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물론 제 딸이니까 제 눈엔 너무나 이쁘고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물론 딱히 잘난 게 없는 것도 맞습니다. 인류 대학에 나온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런 수준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부모가 건달 같고 양아치 같은 놈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모르고 딸은 매일매일 아빠,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다녔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림 차리고 싶어. 그 사람이 말투만 그런 거지. 비전도 확실하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이가 너무 졸라대니까 그럼 몇 번 더 만나보잔 생각에 사위랑 낚시를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제 취미가 낚시인 것도 있지만 둘이 1박 2일 밤 낚시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남자인지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비 사위랑 밤 낚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위도 낚시를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냥 제 기분 맞춰주려고 거짓말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미끼를 다루는 솜씨나 포인트 잡는 솜씨를 보니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저에게 묻는 겁니다. 장인어른, 누가 더 물고기를 많이 잡나? 내기 하실래요? 순간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낚시뿐만 아니라 살면서 내기나 도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위는 물고기를 누가 더 많이 낚는지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가뜩이나 좋게 보지도 않았는데 내기를 하자는 말이 불쾌하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행성 사업 쪽 일을 하는 사위라서 더욱더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내기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못 이기는 척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저녁 설거지 내기를 했는데 은근히 재미가 있더군요. 그냥 낚시나 하며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짜릿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몇 마리 잡았어? 이러면서 대화 나누듯이 하며 고기를 낚아 올리니까 더 빨리 친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히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사위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 대화를 나눴죠. 근데 말투가 좀 거친 것은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행성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거칠게 대하면서 그런 거고 문신은 판박이 비슷하게 장식용으로 해놓은 거지 목욕하면 지워진다는 겁니다.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해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얼핏 다니는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상이 강해 보이지 않으면 무시받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나 말투가 불량스러웠던 거였어요. 사행성 게임 회사이긴 해도 월급도 잘 나오고 오히려 직원들은 사행성 게임을 못하게 규율이 정해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도박 중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월급도 꽤나 잘 나왔고요. 거기다가 부모님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일말의 의심이 싹 풀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교육은 체계적으로 잘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러저리 종합해보니 사위는 한마디로 말해 겉은 강한데 속은 여리디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중위권 대학도 나왔고 무엇보다 알고 보니 제 모교 출신이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고등학교 후배를 사위로 맞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의심이 한 번에 싹 가시니까 세상에 이런 사위가 또 있을까? 싶더군요. 역시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해 보이던 사위가 이젠 너무 성실해 보이고 오히려 우리 딸을 지켜줄 기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제 허락도 하고 웬만하면 상견례 날짜도 빨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 품에서 떠날 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보내는 게 맞을 거고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내도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사돈어른들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그러신지 식견도 넓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소위 말해서 교양미가 철철 넘치는데 제가 기가 죽더군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장에서 기계를 돌린 터라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독학으로 검정고시 패스하고 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에 비하면 왠지 부끄럽더군요. 그래도 행여나 무식하단 소리 들을까봐 지금도 아침마다 상식 공부하고 퀴즈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틈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선천적으로 열등감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돈 측이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지 약간 머뭇거리게 되더군요. 그래도 자식 농사 지어서 이렇게 집안 대 집안끼리 연을 맺게 됐으니 기분 좋게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결혼 날짜까지 일찌감치 잡았습니다. 사돈 두 분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그리 큰 재산은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서 노후 대비는 확실하게 해두셨지만 사위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할 정도로 큰 돈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여유로운 제가 마련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고 나중에 제 유산은 모두 딸아이 앞으로 상속될 예정이니 미리 떼어준다고 생각하고 신혼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주책 맞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역시 호랍이 주접은 어딜 가서도 여전했죠. 그래서 그날 친구랑 소주 몇 병을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슬프더라고요. 딸도 제 마음을 아는지 평소 같으면 전화를 해서 아빠 언제 들어와? 그만 좀 마셔. 이렇게 잔소리를 퍼부었을 텐데 그날은 전화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 딸이 배려심도 많았지요. 어쨌든 그렇게 딸은 지가 알아서 준비를 하나하나 하더니 훌쩍 제 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시원섭섭하겠네 이러면서 말을 건넸지만 지금도 예식장에서 느낀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딸을 뺏기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고 난 후에 저만의 홀로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 분들 중에 호랍이이시거나 혹은 주변에 호랍이 친구를 두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무료해 보입니다. 저는 작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장님인데도 뭔가 부족해 보이나 봐요. 회사 사무를 보는 40대 후반의 여자 과장이 있는데 저만 보면 사장님, 옷 좀 다려 입으세요. 돈도 많은 분이 가사도우미를 쓰시든지요. 이런 면박을 당합니다. 워낙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과장님이고 우리 딸이 어릴 때 육아도 옆에서 거들어줬던 사람인지라 저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자 과장이 저만 보면 쿡쿡 찔러대면서 이제 재혼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너저분한 모습으로 사실 거예요? 사장님이 돈이 없어요. 몸이 불편하길 한가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물론 저도 아내랑 약속을 지켰으니 재혼을 할까? 생각도 있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자신감 결여도 있었고요. 이제 이 나이에 생판 모르는 여자랑 알콩달콩하는 것도 피곤하단 생각도 있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행여나 새로운 아내가 저의 재산을 두고 나중에 딸과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서 걱정을 한단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었거든요. 글을 쓰면서 보니 제가 참 별 시덥지 않은 걱정도 많은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주변에선 재혼하라고 하고 일단 마음이 흔들려서 한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여자 과장이라 그런지 아주 저의 성격과 딱 맞는 여성분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솔직히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벌써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았죠. 상대 여성분 역시 저랑 잘 맞는 분이라 생각했는지 은근히 계속 만나고 싶단 뜻을 비췄고요. 그렇게 중년이 훌쩍 넘어간 나이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여자를 오랜만에 만나보니 서툰 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상대 여성분이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두근거림은 제 기대 이상으로 기분 좋더라고요. 여자가 연애를 하면 밝아지고 예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동창회를 나갔는데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며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러게. 옛날에는 쭈글쭈글 인상만 가득이었는데 요새 보니까 확 깨어. 이 자식, 우리 모르게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딸 시집 보내서 외로울 텐데. 이렇게 얼굴 좋아진 거 보니까 분명 뭔가 있어. 결국 제가 이실직고 하기도 전에 제 친구들은 저의 연애 사실을 눈치챌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더욱 그 여성분에게 빠져들었고 앞으로 남은 생을 그 여성분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딸에게 슬쩍 이야기를 했죠. 이게 애인은 아니지만 너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소개로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올해는 말고 이 -3년 후쯤에 큰 문제가 없다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합칠까 한다. 너 생각은 어떠냐? 이랬습니다. 저는 딸이 엄청 서운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는데 오히려 딸이 반가워하면서 아빠, 잘 생각했어요. 저도 아빠 홀로 두고 시집 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젠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원하시면 재혼하셔도 돼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눈물이 나든지 저도 모르게 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다 알아놔야 나중에 거리감이 그만큼 덜 할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사위가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아주 귀한 술을 갖고 왔더군요. 갑작스런 방문에 좀 놀라긴 했지만 사위가 장인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반갑게 맞아줬죠. 물론 중간중간에 딸이랑 사위가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식사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 오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한잔하는데 갑자기 사위가 장인어른, 재혼하시면 어떡하실 건가요? 무슨 소리인가? 뭘 어떻게? 재혼하실 거면 혼인신고하실 건가? 궁금해서요. 글쎄, 내 주변에도 재혼한 친구가 있긴 한데 나중에 괜히 집안에 문제 생긴다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림만 합친 친구도 있고 정식으로 혼인신고 올린 친구도 있어서 나는 아직까진 고민일세. 근데 왜? 혹시나 유산 문제 때문에 그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섭섭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아야 저희 자식들도 준비를 하니까 그러죠. 뭐 걱정하지 말게. 자네나 딸에게 한 푼이라도 남겨주면 남겨줬지. 귀찮게는 안 할 테니까. 그 말에 사위가 안심을 한 건지 아님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위는 무슨 돈 이야기를 하냐며 오히려 저를 농담식으로 구박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 좋게 넘어갔죠. 반응이 슬쩍 오길래 사위나 딸이나 저의 재혼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느낌은 받았죠. 그래도 저는 부담을 안 줄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만나는 여사님을 딸과 사위에게 소개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같이 지내며 가까워졌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걸 안 것은 아주 나중 일이고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왜냐면 딸이 점점 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딸도 행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숨기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 집에도 찾아가서 몸에 좋다는 건강약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감기도 자주 걸리고 코피도 자주 흘리는데 병원에선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로가 쌓인 것 같다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유를 모르니 저 같은 사람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사위가 성실하고 다정하게 딸을 간호해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딸에게 전화가 와서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동해로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새엄마 되실 분도 시간 나면 같이 가자고 해봐요. 넌 몸도 안 좋다면서 무슨 여행을 가냐? 몸 안 좋을수록 힐링을 해야죠. 기분 전환도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요. 남편이 자꾸 가자고 해서요.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만나는 여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위에게 전화가 와서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을 했나 봐요.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내 기분 전환에 맛있는 것 좀 먹이려고 하는데 혹시나 두 분이 불편하실까 봐요. 그런 거면 충분히 알았다. 우린 다음에 갈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좀 섭섭하긴 했지만 부부끼리 기분 전환하겠다는데 딱히 할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게 딸과 제대로 이야기 나눈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여행을 떠난 사위와 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사위는 전치 4주 정도의 골절상 정도인데 딸은 이마에 큰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운전자보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 날 때 피해를 더 입는다고 하잖아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사고 날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꺾기 때문에 조수석이 먼저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저도 상식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정도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고 뭔가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의식을 잃은 딸부터 살리는 게 관건이었죠. 매일매일 또다시 기도했고 옆에서 계속 간호를 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거의 병원에서 직무를 보다시피 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회사에서 바쁜 시즌이 지난 후라 제가 없어도 그나마 회사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딸을 간호하는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세상에나 딸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말을 일시적으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말을 못하는지 멍하니 있는 겁니다. 의사 말로는 성대에 문제도 없다는데 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쨌든 멍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넋 나간 모습이었죠. 아마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의 그 충격으로 잠시 실어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일단 딸이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일단 사위도 치료가 거의 다 끝났고 딸은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사위에게 물었더니 갑작스레 자동차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했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사망사고도 아니고 그냥 단순 사고로 넘어가서 이 일은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죠. 근데 딸이 말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답해지는 겁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래저래 통원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어증에 걸린 것 같다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딸이 뭘 보고 놀라서 이러나? 걱정은 됐지만 사위에게 잘 좀 간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소식만 들을 수밖에 없었죠. 시집 간 딸이 실어증 걸렸다고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일단 저는 딸이 얼른 낫기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사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딸이 퇴원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딸의 차도가 없다더니 이젠 딸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도대체 교통사고 한 번 당했다고 후유증이 이렇게 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선 별로 이상한 점은 없다고 하고 아이는 차도가 더 악화되니 애비 입장에선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마침 사위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길래 나도 같이 가서 의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네. 언제 가는 건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 알았네. 잘 부탁하네. 이러고 끊었죠. 솔직히 진료받으러 가는 날까지 쫓아가는 것도 오버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계속 찜찜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위가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을 며칠만 돌봐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동안 딸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알았다고 했죠. 저야 회사 -3일 안 나갈 수도 있고 행여나 급한 일이 생기면 여사님에게 부탁을 좀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던 터였으니까요.
그래서 딸이 우리 집에 왔는데 예전보단 뭔가 의사소통이 좀 늘긴 늘었는데 여전히 말은 못하더군요. 그래서 글로 쓰라고 해도 전혀 뭘 할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질 않나.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울지를 않나. 마치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해 보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상태까지 온 딸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위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아버지, 솔직히 더는 같이 못 살겠네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미칠 것 같네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실어증 걸리고 신경질적이 된 내 딸을 지금 나보고 다시 키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 듣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쁘고 건강할 때는 사랑한다며 데려가더니 이젠 아프고 귀찮아지니까 다시 나보고 데려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 버려진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위놈에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했죠. 그랬더니 사위는 일단 자기는 할 일도 많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딸의 건강만 보살펴 달라고 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그때부터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생기는 촉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가게를 오래 이어와서 그런지 거래처하고 이런저런 밀당을 해보는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거든요. 근데 사위한테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물론 진짜 냄새가 아니라 그냥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아서 일단 여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 말아요. 딸은 제가 병원도 데리고 가고 잘 보살필 테니 사위하고 마무리 좀 잘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를 직접 만나려고 딸의 집으로 갔죠. 그날은 집에 안 오더군요. 그래서 기다릴 테니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안 오고 다음 날도 오질 않더군요. 제가 무슨 잠복하는 형사도 아니고 이 나이에 차 안에서 쭈그려 자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데 사위가 오는 게 보이더군요. 근데 혼자가 아닌 웬 다른 여자랑 아주 휘휘낙낙거리며 걸어오는 겁니다. 물론 연인같이 하고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뭔가 다른 짓을 하는 게 느낌이 확 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안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뒀고 본능적으로 지금 사위를 아는 척 해봤자 좋을 게 없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은근히 괘씸하더군요. 어느 정도 물증 비슷한 장면도 목격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서 은퇴한 경찰 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말이 그런 거 조사해주는 애들 많아. 우리도 수사하다 보면 그런 애들 도움도 받곤 했는데 어떻게 좀 알아봐 줄까? 그래서 일단 사위 뒤를 좀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 며칠 걸리지도 않더군요. 친구 놈이 여기저기 물어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위 집, 그러니까 딸 집에 다른 여자가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증거 사진도 몇 장 찍어서 보내주더군요. 이러고 보니 대충 앞뒤가 맞고 무슨 이유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사위놈과 한번 만나서 제대로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회사 과장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회사 운영을 하면서 딱 하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한번 한 게 있거든요. 식료품 만드는 아주 영세한 공장인데 큰 수익이 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조금 나눠 갖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투자 수익을 사위에게 맡겼습니다. 사행성 사업하는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경영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딱히 큰 돈이 오가는 곳도 아닌데다가 나중에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기 전에 미리 나눠주려는 의도로 그 부분만 사위에게 따로 떼줬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완전히 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식료품 공장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사위가 돈을 갖고 장난을 친 거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엄청 복잡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위가 돈을 중간에 가로챈 겁니다. 물론 단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상황 이야기 듣고 대충 마무리하면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참에 확실히 끊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딸 문제로 이혼을 시키든 아니면 전후 상황 듣고 계속 이어가는 해야 하니까 제가 총대를 매야겠더군요. 그래서 사위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요즘 따로 만나는 여자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여자가 있는데도 발뺌할 건가? 회사 동료일 뿐이고요. 아버님 회사에 오래 일하신 과장님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내서 아내가 아프니까 자신이 식사 챙겨준다고 몇 번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제 뒷조사하고 다니셨네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순간 사위놈 눈에서 비열함과 양아치 기질이 쏙 하고 나오더군요.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이런 양아치에게 들을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위놈도 뭔가 쫄렸는지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이혼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따님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 아세요? 사실 불륜은 따님이 저질렀다고요. 우리 딸이 무슨 불륜을 저질러? 됐고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 나중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주 막무가내더군요. 딸이 말을 못하는 걸 알고 일부러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부하가 치밀고 억울한 겁니다.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날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니 딸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비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답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니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는 거냐? 이렇게 이혼할래? 그냥 이렇게 깨질래? 진짜로 너가 사고 친 거니? 너가 다른 놈 만난 거야. 무슨 말을 해보라곤. 말을. 그 말에 딸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역시나 했죠. 그런데 딸이 제 말을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건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등 느끼거나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을 했죠. 딸이 진짜 실어증이 아니라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감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일단 딸에게 한마디만 했죠. 너가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늘 내 편이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아빠가 든든하게 네 뒤에 서 있어줄게. 응. 그러니 속상한 거 있으면 그냥 말을 해. 그리곤 딸이 자연스레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딸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누구 핸드폰? 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서랍에서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정말 놀라서 기겁을 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영상과 음성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먼저 핸드폰 녹음기를 켜보니 사위가 불륜녀랑 통화하는 목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사님 만나면 유산이 쪼개지거나 뺏길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식품 공장 돈도 중간에 빼돌리려고 서류 작업하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딸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마구 쏟아내며 아빠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사고 난 지 정확히 1달 만에 들어보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조금은 감이 잡히긴 했어요. 딸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돼서 하나하나 말을 잇더군요. 사실 처음에 말을 못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말문이 돌아왔지만 그냥 말하기 싫고 솔직히 살기도 싫었다는군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옆에서 힘을 줘서 나쁜 생각은 버리고 잠시 생각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되돌아보다 보니 말을 안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고는 어떻게 된 거고 예전부터 몸이 아픈 건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혹시나 사위놈이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남편이 나한테 뭘 한 건 아니고
제 스스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약을 먹었어요. 아니, 네가 왜 나쁜 생각을 왜 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바람피니까. 아빠 볼 낯도 없고 아빠 행복해져야 하는데 나 때문에 아빠까지도 불행해질까봐 차마 말은 못하겠고 미안해서 그랬어요. 하며 울더군요. 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서 자기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코피도 자주 나고 병원에도 갔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사위놈이 외도 사실을 알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였다는군요. 그 사이에 사위놈은 이혼 계획까지 세우고 바람피는 여자랑 짜고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날 진짜로 화해의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랑 그리고 제가 만나는 여사님도 함께 가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시나가 역시나 였던 거죠. 사고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딸이 큰 부상을 입은 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 부분은 고의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는 모르죠. 이건 사위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요. 어쨌든 찜찜했는데 진짜 사고가 나니까 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처음엔 말이 안 나오고 나중에 말해봤자 제가 불행해지고 마음 아파할까봐 말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군요. 그냥 이혼할까? 이혼하면 남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냐? 나만 불행하고 내가 불행해지면 우리 아빠도 불행해지는데 괜찮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내내 우리 딸이, 심성 착한 우리 딸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해서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딸은 사위놈이 불륜과 사기치려는 행적을 몰래 녹음하고 녹화해서 증거로 다 가지고 있었더군요. 물론 그 사실을 사위놈은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우리 딸이 불륜이라며 허위 사실로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놓았던 거고요.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도 없다고 하고 나중에 사위도 증거 하나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딸에게 저는 슬퍼할 일 없고 불행하게 결혼 생활하느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여사님이랑 셋이 같이 살자고 설득해서 이혼 소송했습니다. 사위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이미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이 많이 있었기에 소송에서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처음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기한테 줄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꼬랑지 내리고 빌더라고요. 아마 이리저리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제가 없을 때 저 모르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다행히 저랑 같이 사는 여사님이 중간에서 제지를 해주었어요. 정말 사람 첫인상이라는 게 틀리지 않더라고요. 다짜고짜 문 열어줄 때까지 행패 부릴 거라고 무슨 건달처럼 행동했다고 들었는데 현명한 여사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초인종 CCTV에 녹화된 걸 법원에 제출하여 접근 금지 신청도 받았고요. 당연히 이걸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는데 더 유리해졌어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이겼죠. 너무나도 명백한 유책사유 증거가 있었기에 중간에서 사위가 합의를 해주었어요. 당연히 제가 사준 신혼집은 다시 제 딸이 가져올 수 있었고 거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위자료까지 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나마자 바로 사위놈을 사기 고소를 해서 이미 재판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딸이랑 살면서 예전 여친과 계속 만남을 이어온 것 같더군요. 어쩐지 처음부터 인상이 양아치스럽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만남이 결혼 생활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그 양아치는 그걸 못 끊어내고 저한테서 돈을 뜯어낼 생각, 심지어 유산까지 받아낼 생각이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저희 집의 딸과 새로운 내 아내가 된 여사님, 이렇게 셋이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혼한 새엄마랑 제 딸이 잘 못 지낼 거라는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사위놈한테 상처를 입은 딸은 이혼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여사님이 밥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면서 많이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재혼을 할 걸. 그런 후회도 합니다. 어렵게 만든 가정이지만 새엄마에게 잘하는 딸이 있고 친딸처럼 우리 딸을 돌봐주는 아내가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이 다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지금처럼 우리 가족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